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 나눴었죠. 특히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칸트가 생각하고 있는 그 철학의 개념, 우리는 철학을 배울 수는 없지만 철학하기를 배울 수는 있다라고 했던 얘기로 마무리를 했었고요. 칸트가 얘기를 했듯이 이제 철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비판적 사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적 사고라는 것을 특히 철학하기에 있어서 비판적 사고를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단연 논증을 제시하는 것. 특히 올바른 논증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게 중요한 일일 테고, 그리고 그 올바른 논증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게 올바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주장을 할 때 논거 같은 거를 제시를 하게 될 텐데, 그 논거는 올바른지, 그래서 그 사람이 제기한 그 논증이 올바른지, 그거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특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철학 수업은 논증이 무조건 들어갈 테고, 비판적 사고에 대한 얘기가 무조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올바른 논증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지난 학기도 그렇고 작년에 들으신 분들도 그렇고 강의 초반 부분이 상당히 유사할 겁니다. 특히 몇몇 수업을 하면서 제가 들어봐도 약간 그 비판적 사고 부분이나 이런 논증을 분석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서 당분간은 학기 초반부에 거의 2, 3주 정도는 이런 논증에 대한 얘기, 논증에 대한 분석을 하는 얘기로 강의가 좀 채워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 말고도 저의 다른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좀 동일한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되는구나 라는 걸 여기실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다음 학기도 좀 비슷하게 나가게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할 얘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올바른 논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가 알아볼 것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논증이라고 하는 이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종의 말묶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묶음인데 우리가 언제 이 논증을 사용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주장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뒤쪽에 나올 예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탕수육을 먹을 때 소스를 부어 먹느냐 찍어 먹느냐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탕수육은 탕수육 소스를 부어 먹어야 된다 라고 이제 강하게 주장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한 주장이 있다면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근거와 주장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합친 것, 요 두 가지를 이제 합친 그런 말묶음을 우리는 논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논증이 말묶음인데 어떤 종류의 말이 안에 들어가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장에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 종류의 문장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의문문이 있고, 그 다음에는 감탄문이 있고, 뒤쪽에 보실 것과 같이 어떤 어, 번유문, 명령문이 있고, 그리고 평서문 혹은 주장문이라고 하는 게 한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특징을 보고 어떤 문장이 논증에 쓰이는지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의문문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듯이 글 같은 거를 읽을 때는 그 앞에 여기에 보이시는 이런 물음표 같은 게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의문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알고 싶을 때 어떤 정보를 원할 때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전부 다 의문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예시로는 우리가 논리학을 공부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철학을 공부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수업 주제와 유사하게 이제 MBTI는 과학인가? 우리가 도대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의문문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감탄문 같은 것도 쓰이고 있죠. 감탄문은 보통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을 강하게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 감탄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느낌표 같은 걸로 이제 글을 적을 때는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이시는 예시 이외에도 어떤 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요. 의성어, 의태어로 소리 지르는 것들도 전부 다 이제 감탄문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논리학을 공부하고 있어 라고 감동하는 거, 그리고 MBTI라는 거를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MBTI는 과학이야 라고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감탄문에 해당하게 될 거고요. 특히 감탄문의 역할은 어떤 감정을 표출하는데 가장 큰 역할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수 있는 특징은 이제 명령문 같은 게 있죠. 명령문은 뭐 권유문, 청유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뭐 밥을 먹었으니까 이제 커피 마시러 갈까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이 슬라이드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명령문의 일종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오기 전에 입시 준비하실 때 굉장히 많이 들었을 말 중에 하나가 공부해라 뭐 이런 거겠죠. 너무 살이 많이 쪘다면은 우리나라에선 특히 뭐 살 빼라 이런 얘기도 서슴지 않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명령문도 권유문, 이런 명령문이나 권유문 같은 경우도 감탄문과 유사하게 이런 느낌표 같은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런 느낌표가 없더라도 명령문인 경우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청유문도 명령문으로 들어가는데, 청유문이 실제로 이제 어떤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권유할 때 보통 쓰이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커피 한잔 하러 가자 이런 것도 전부 다 청유문, 이 수업에서는 뭐 명령문의 일종으로 좀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종류의 문장은 어떤 정보를 전달하려고 한다든가 진리를 표현하려고 한다든가 그런 거라기보다는 뭔가 어떤 행동을 권할 때, 그럴 때 보통 많이 쓰이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평서문이라는 문장 형식이 있죠. 평서문은 주장문이라고도 많이 불리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서 어떤 수업을 듣게 되면 대부분의 문서는 이 평서문으로 적혀 있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평서문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형의 문장이고요. 어떤 특정 사실을 전달할 때 사용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주장문이라고도 불리고요. 그래서 밑에 부분 한번 보시면 우리는 논리학을 공부한다. 아이는 과학이다. 그리고 추가를 하자면 뭐 이런 것도 다 평서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더하기는 4다. 이런 것들 다 참이 되거나 이제 거짓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보통 이제 평서문이라고 하고는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물어본 것 중에 4가지 종류의 문장이 전부 다 의문문이 있었고요. 감탄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명령문이 있고요. 평서문이 여기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중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볼 것 중에 하나는 요 4가지 종류의 문장이 모두 다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는가? 그거를 물어볼 수 있는데, 의문문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너 밥 먹었어? 아니면 MBTI는 과학이야? 라고 묻는 그런 의문문은 참이거나 거짓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정보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문문 자체가 참이거나 거짓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감탄문 같은 경우에는 MBTI는 정말 대단한 과학이야 라고 이렇게 감정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부분으로도 볼 수 있을 텐데, 내가 감정을 표출하는 그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측면으로 보면 이게 참이 아닌가 라고 여길 수는 있겠지만, 사실 어떤 특정 감정만 표출하는 거 있잖아요. 우와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특히 감탄문에는 이런 의성어, 의태어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갈 텐데, 제가 뭐 우와 라고 외쳤다고 해가지고 그 문장이, 그 표현이 어떤 참이거나 거짓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탄문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는 이제 참이거나 거짓일 수 없다라는 식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문의 케이스도 이제 공부해라 라고 하는 게 어떤 사실을 전달한다라고 여겨질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도 통상적으로는 참이거나 거짓일 수 없다는 그런 입장으로 많이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밑에 보이시는 이 평서문만이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다.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사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것은 사실상 이 평서문밖에 없다라고 여겨지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기는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감탄문이나 명령문 이런 것도 당연히 참인 사실을 뭐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을 거고, 철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특히 감탄문이 어떤 참이거나 거짓인 그런 진리값을 지니는, 참 거짓을 진리값이라고 앞으로 얘기를 할 텐데요.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철학자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뭐 AJ 에이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뭐 문장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감탄문을 구별을 좀 하기도 했었죠. 뭐 이런 논의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저한테 따로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을 질문하시면은 제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맥락에서 꼭 알아둘 거는
네 가지 문장들 중에 오직 평서문만이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다. 요거 하나의 약속으로 우리 수업에서는 앞으로 계속할 약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꼭 이제 숙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논증을 한번 넘어가죠. 그렇다면 이제 논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앞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논증이라는 거는 어떤 이유와 주장으로 구성된 말묶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진 말묶음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책자 같은 거를 읽어보시면은 뭐 논거라는 표현도 쓰고 근거라는 표현도 쓰고 이유라는 표현도 쓸 것이고요. 그리고 결론 이외에도 논지라는 표현, 주장이라는 표현도 많이 쓸 겁니다. 그런 표현들이 좀 넓은 의미에서는 거의 뭐 동일한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논증이라는 거는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진 말묶음이다. 혹은 근거와 주장으로 이루어진 말묶음이다. 그리고 논거와 논지로 이루어진 말묶음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공무원 시험이나 뭐 PSAT라는 그 시험이 있죠. 공직 적성 평가라든가 기업에서 실시하는 어떤 그 인적성 시험 혹은 법학 적성 시험 같은 거를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다음 글의 논지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아마 요즘에 수능 국어에는 논지를 물어보는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그런 유형은 별로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옛날 수능에는 다음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선택지에서 고르시오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시 같은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특정 시가 가지고 있는 주제라고 하는 거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의 경우에는 이런 특정 주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단순히 이제 감정을 표출하는 감정이나 어떤 현상에 대한 그 생각을 참이거나 거짓인 것과 독립적으로 펼치는 게 보통 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시의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게 대부분이겠죠. 근데 주제를 물을 때는 보통 어떤 특정 주장이나 논지, 뭐 결론 그런 것들을 묻는 거는 아닌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다음 글의 논지가 무엇이냐라는 것과 다음 글의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는 서로 구별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결론과 앞에 보이시는 어떤 논증을 구성한다는 거는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진 그런 말묶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논증이라는 게 그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전제라고 하는 것들, 전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여기에 보이시는 근거와도 이제 동일한 뜻이고, 그리고 논거와 근거도 동일한 뜻이다. 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약간 깊은 의미를 따져간다면 사실 세 가지가 약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이거를 구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어떤 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행위상의 그런 차이가 좀 들어가는 건 있는데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올바른 논증이라는 거는 무엇인가? 올바른 논증에 대해서 이제 규정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들 그 뛰어난 언어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걸로 이 첫 번째 논증과 두 번째 논증의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그 차이를 한번 볼까요? 논증 1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두 번째 전제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보시면은 이 두 가지가 전제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전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결론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이 전제들로부터 결론이 왠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했는데, 소크라테스라는 대상이 이제 또 사람이라고 하네요. 근데 사람은 죽는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이제 또 참이겠구나. 라고 여길 수 있고요. 옆에 있는 다른 문장을 한번 보시면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거는 전제가 이제 앞에 논증 1번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동일할 때 결론이 약간 다르죠.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제에서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전제에서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결론으로 나오는 거는 소크라테스는 뭔가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게 보시면 전제가 참인데, 결론은 또 참이 아닌 것 같죠. 우리의 일상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봤을 때도 모든 사람은 죽는 것 같거든요. 죽지 않는 사람이 지금까지 발견된 적은 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전제가 참일 때 요 결론은 꼭 참이 아닌 것 같다. 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관으로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논증 1번이 올바른 논증일까? 논증 2번이 올바른 논증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걸 생각해 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논증 1번은 올바른데 논증 2번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여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논증인은 전제들이 참인데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런 이유에서 아마도 논증인은 참이 아닌 것 같다. 그래, 참이라기보다는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 능력으로서 어떤 논증이 올바르고 올바르지 않고를 판단하는 그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방금 뭘 따졌었죠? 전제가 참이냐, 그리고 결론이 거짓이냐. 참과 거짓, 문장에 대한 참과 거짓을 따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논증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는 논증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 문장의 관계를 봤을 때 어떤 문장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걸 잘 따져서 올바른 논증을 이제 판단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논증을 구성하고 있는 요 문장들은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문장이어야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는 문장만이 논증을 구성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참이거나 거짓인 그런 문장만이 논증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는 아까 봤었죠. 평서문만이 논증을 구성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밑에 약속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오직 평서문만이 참 혹은 거짓일 수 있다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평서문만이 논증을 구성할 수 있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말묶음이 논증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는 연습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때 그 논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죠. 대화 1이 있고 대화 2가 있는데 대화 1을 한번 읽어볼까요? 대화 1을 보시면 펭수야 밥 먹었어? 돼지국밥 정식을 차려두었으니 여기 와서 밥을 먹어. 우리 함께 부산의 소울푸드 돼지국밥을 먹자. 라는 게 첫 번째 대화입니다. 두 번째 대화는 펭수는 밥을 먹지 않았다. 비니는 펭수에게 돼지국밥 정식을 차려두었으니 같이 먹자고 했다. 그러므로 펭수와 비니는 부산의 소울푸드 돼지국밥을 함께 먹을 것이다. 라는 두 가지 대화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논증이고 하나는 논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논증이고 어떤 게 논증이 아닐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대화 1번을 논증이 아니다 라고 여길 겁니다. 그리고 대화 2번은 논증이다 라고 여기겠죠. 그 이유는 이 두 가지 대화를 보시면 전해주는 정보는 비슷한 것 같거든요. 하나는 둘 다 이제 펭수가 밥을 먹는지 밥을 먹지 않는지에 대한 거고 둘이서 이제 뭐 돼지국밥을 먹을지 아닐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시하는 정보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대화 1번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있고 밥을 먹자는 청유문으로 얘기를 하고 뭐 이런 문장들이죠. 한마디로 평서문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평서문으로 그 말의 묶음들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 라는 점에서 대화 1은 논증이 아닌 것 같고요. 대화 2번은 보시면은 펭수는 밥을 먹지 않았다. 비니는 펭수에게 돼지국밥 정식을 차려뒀으니 같이 먹자고 했다. 이런 것들은 다 평서문 형식이고 그 평서문 형식은 참이거나 거짓일 수가 있는 문장이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특수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무로라는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앞부분은 여기 있는 이 앞부분이 전제이고 그 뒤쪽이 이제 결론이구나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어떤 것이 논증인지 논증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식은 그 대화나 그 지문을 구성하고 있는 그 문장들이 평서문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시면 그게 논증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는 거 한번 보시면요. 이것도 논증으로 보통 고려를 하는 것 같거든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모르는가?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 경우에는 두 번째 문장이 의문문이잖아요. 의문문인데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의문문이 안에 들어가지만 이것도 논증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고 많은 철학책에서도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어떤 논지를 제시하는 그런 케이스를 상당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분명하게 뭐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종류의 일상적으로 논증을 제시하는 방식에 평서문 많이 쓰여야 된다라는 거는 조금 강한 주장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표현이 여기서는 의문문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사람인 것을 누가 모르는가라고 하는 거는 의문문 형식이긴 한데
사실상 이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라는 평서문이 전달하는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표면상으로 표현 자체는 의문문일 수가 있지만 그 내용으로 보시면은 이 전제가 전부 다 평서문이고 그리고 결론도 평서문이라는 것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밑에 빨간 부분만 좀 읽어보면 그 논증을 구성하는 전제와 결론이 모두 참이거나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평서문의 역할을 해야지 그것이 논증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증의 특징 하나 보시고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지점쯤에서 잠깐 멈추기 한번 해보시고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멈췄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답만 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현 및 문장들의 묶음이 논증일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오. 1번 벨리곰은 내가 싫다고 하지 왜냐하면 내가 산책 가자고 하면 안 가는데 내가 가자고 하면 가잖아 라고 적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문장은 의문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좀 느낌표 같은 이런 명령어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약간 감탄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짜증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요게 표면상으로 우리가 볼 때 표현 자체가 이제 의문문도 들어가고 평서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연한 건 아니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는 논증이 아니다. 논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좀 표준적인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요 문제는 확답이 있다고 여겨서 제가 제시를 해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벨리곰은 내가 싫다고 하지? 라고 묻는 것도 표면상으로 이제 의문문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벨리곰이 나를 싫어한다 라고 하는 평서문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1번도 어떤 의미에서는 논증으로 충분히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백성은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하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 글자를 사용하여 백성들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훈민정음에 나오는 그 표현인데 지금 이 표현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평서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그러므로라는 이 표현이 있으니까 또 앞쪽이 이제 전제면서 뒤쪽이 이제 결론처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논증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훈민정음의 실제 그거를 거의 옮겨 놓은 것 같은데 그거를 보시면은 이제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반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명령문 아니냐 이렇게도 여길 수가 있을 겁니다. 명령문으로 본다면 또 논증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연습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거는 내가 여기 있는 이 말묶음을 평서문으로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그런 판단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물론 이 영상에서는 제가 이거를 논증이라고 했지만 이게 논증이 아니라고 여겼다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여기 있는 이 문장이 평서문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논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나씩 봐주시고요. 세 번째, 사는 산, 물은 물, 따라서 일체 유심조라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 표현으로 보자면 일체 유심조가 문장이 맞냐?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장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논증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일체 유심조라는 이 한자 표현이 실제 아래쪽에 이런 식의 표현은 조사가 들어가서 거의 문장으로 보는 형식이라고 제가 어디서 건너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는 산 물은 물 따라서 일체 유심조 이게 문장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또 논증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또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 그래서 도대체 저건 논증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하나의 정답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많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수업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수업의 가장 큰 목적은 비판적 사고를 여러분들이 하느냐이고 주장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주장에 대한 논거를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느냐를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게 저는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칸트가 말했듯이 철학함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 철학함의 기본은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답을 쫓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딴지를 건다는 생각으로 대답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답을 찾는 그게 그런 방식이 바로 철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제가 뭐 3번은 요거 논증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은 아니 제가 볼 때는 일체유심조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는 삶 물은 물도 문장이기 때문에 평서문 문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논증입니다 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논증에 대한 걸 알아보았고요. 네, 이제 논증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 올바른 논증이라는 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 전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철학 텍스트라든가 그런 거를 볼 때 논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판단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저희 수업에서 특히 이 수업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때는 특정 철학자들이 제시한 그 논변 같은 거를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텍스트에서 전제가 무엇인지 결론이 무엇인지를 뽑아서 조금 더 명확한 형식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한번 좀 보고 넘어가면요. 앞에 보신 훈민정음에 나와 있는 그 말이 지금 앞쪽에 여기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약간 우리가 논리학을 써가지고 연형 논리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뽑아낼 수 있도록 수준을 한번 바꿔보시면은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어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백성은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생각을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거를 어떤 종류의 논증으로 이제 만든다 라고 한다면 자가 전달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문장을 나누고 그게 참 거짓일 수 있는 문장 그리고 애매하거나 애매하지 않은 애매한 문장이 있다면 애매한 표현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없애고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바꿔서 이제 간소화시켜 주는 형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단계를 거친 게 한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중국말과 다르다라는 거를 한 문장으로 제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이 중국말과 다르다면 이라고 하는 이면 문장, if then이라는 표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한테 논리학 입문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A면 B다 이런 식으로 논리학 수업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도록 지금 밑에 문장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과 중국말이 다르다면 중국의 글자로 사람들이 의사소통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중국의 글자로 사람들이 의사소통하기 힘들다면 이것도 이면 문장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정제를 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했으면 옆에 것과 같이 밑에 보시는 이런 식으로 전제와 결론, 전제 3개와 결론 하나로 논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논리학 입문 들으신 분들은 이게 번역도 되는 걸 아실 거예요. 위쪽에 한번 적어보면은 전제 1번은 뭐 A로 번역되고 2번은 A면 B다. 그리고 3번은 B면 C다. 그래서 이걸로부터 이제 C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A로부터 A면 B다를 거쳐가지고 정권 긍정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규칙을 사용하면 바로 이렇게 C까지 나오는 그래서 수식화까지 가능한 이런 형식으로 논리적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업에서는 최대한 제가 이런 형식으로 바로바로 볼 수 있게 뭐가 전제고 뭐가 결론인지 그거를 볼 수 있게 텍스트에서 요거를 추출해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뭐 시간이 되면은 원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한번 소개를 하나씩 좀 드리면 또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상적인 표현들도 논증으로 제시를 할 수가 있구나. 한 그 정도를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논증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많은 분야에 쓰입니다. 사실상 이제 예술이 사용되지 않는 영역에서는 대부분 논증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법학과 학생분들도 약간 들어보실 텐데 법조문 같은 거 보시면 주문이란 표현이 있거든요.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헌법재판소나 이런데 문헌 같은 거 보시면은 어떤 지금 판결을 내리고 있는 그 짤막한 내용을 이렇게 먼저 제시를 해주고 그 밑에 보시면
주문이라는 표현을 써요. 주문이라고 해가지고 피청구인의 어떤 뭐뭐한 상황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바로 그 주문이라는 게 우리가 아까 봤던 결론이거나 그 판사가 가지고 있는 그 주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가장 큰 사태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이제 파면된 그런 사례가 있었죠. 지금도 이게 좀 이 강의 영상을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기에 또 비슷한 일이 있어서 조금 민감하기는 한데, 여기 포인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논증이라는 것이 법조문에도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것뿐만이 아니라 자연과학대학이나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도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 가설을 제시하고 실험 내용을 제시를 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가설이라는 표현은 아직 참이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할 뿐이지, 요게 가설이라고 하는 게 보통 과학자들이 말하고 싶어 하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주장을 실험을 통해서 증거를 제시하게 되면 그 주장이 참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험 내용은 근거가 또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시고 있는 과학 쪽에 있는 이과 쪽에 있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논증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수학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대에도 이런 수학적인 이런 거를 보게 될 텐데, 수학 영역에서도 이제 명제라는 표현도 쓰고, 뭐 정리라는 표현, 보조 정리, 따름 정리 이런 것들도 다 쓰고 있고, 거기에 대한 증명도 제시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이시는 뭐 명제, 무슨 정리, 뭐 골드바우 콘젝처, 콘젝처는 이제 가설이네요. 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수학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정리들이 전부 다 이제 주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정 주장으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이는 이 증거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논거,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영역에서도 어떤 논증이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여길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 논증이라고 하는 게 그 정리와 증명을 이제 합친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수학 영역에서도 이제 논증이 모두 다 쓰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대부분의 수업에서는 다 논증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 특히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 올바른 논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거, 그리고 그 논증을 공격하는 방법, 논증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법이 이제 바로 또 배우게 될 텐데, 그러한 방식은 여러분들이 어떤 수업을 가셔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한번 다른 예시를 한번 볼까요? 이제 구먹찍먹 논쟁 많이 하셨죠? 예전부터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논증이라는 걸 한번 뽑아내보고, 그리고 뽑아낸 그 논증을 어떻게 공격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뽑아낸 논증을 어떻게 하면 더 강화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거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펭수와 잔망 루피가 서로 이제 부먹이냐 찍먹이냐 이런 거를 논쟁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한번 영상을 멈추시고 지금 보이시는 이 지문에서 논지와 논거가 뭔지, 논지와 논거라는 거는 그 논지라는 거는 주장이라고 했죠. 어떤 주장이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논거라는 거는 이유라고 했으니까 논증의 전제가 뭔지 그걸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지문은 중간고사에 나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 한번 지금 판단해 가지고 여기서 어떤 논증이 있는지, 주장이 뭔지 멈춰 두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판단해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첫 번째부터 읽어볼게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서도 정의하듯이 탕수육의 사전적인 의미는 중국 요리 하나로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녹말을 묻혀 튀긴 것이 초, 간장, 설탕, 야채 따위를 넣고 끓인 녹말을 부어서 만든 요리야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탕수육은 초, 간장, 설탕, 야채 따위를 넣고 끓인 녹말을 부어서 만든 요리다 라고 펭수가 주장을 하고 있네요. 다시 말해서 탕수육은 본질적으로 소스를 부어 먹는 요리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또 아주 특이한 얘기를 하는데, 김치볶음밥과 비교해서 설명해 줄게. 누구도 돼지고기, 청양고추, 파와 밥을 기름에 볶아서 김치를 반찬으로 먹는 것을 김치볶음밥이라고 말하지 않아. 김치볶음밥은 김치를 여러 재료와 함께 볶는 요리라서 김치를 곁들여 먹는 것을 김치볶음밥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김치는 김치볶음밥의 주재료이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서 어떤 게 전제고 어떤 게 결론일까요? 그리고
어떤 여기 있는 논증은 하나의 논증인지 아니면 두 개의 논증인지 판단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바로 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펭수는 두 가지 논증을 제시를 하고 있었고요. 첫 번째 논증의 주장은 이제 탕수육은 소스를 부어 먹는 요리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전제는 사전에 첫 번째로 사전에 브리테니커 사전 같은 그 사전에 명시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 그러니까 사전에 나오는 내용이 무조건 올바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잘 보이진 않지만 이런 전제를 해야지 논증이 성립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펭수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탕수육의 그 개념이 사전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탕수육은 소스를 부어 만든 요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탕수육은 소스를 부어 만든 요리라고 명시적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탕수육은 소스를 부어 먹는 요리다. 그러니까 부먹으로 우린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제를 통해 가지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 그게 한 가지 논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갑자기 김치볶음밥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뭐 일종의 유비추론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유비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유사한 상황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거에 빗대어 가지고 비슷한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상황도 비슷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보통 유비추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펭수가 얘기를 했던 거는 김치볶음밥을 고려를 해서 만약에 돼지고기나 파나 밥을 그냥 기름에 볶은 다음에 김치를 그냥 반찬으로 먹는다 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김치볶음밥이냐 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튀긴 고기를 그냥 튀겨 가지고 그거를 소스에 그냥 이렇게 찍어 먹으면 그거가 이제 탕수육이라고 할 수 있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게 펭수의 입장이고, 요런 유비 추론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 전제는 탕수육 소스는 탕수육 요리를 구성하는 주재료이다. 김치볶음밥에 김치가 주재료이고, 이듯이 탕수육도 탕수육 소스도 탕수육 요리를 구성하는 주재료이다. 그게 전제 첫 번째로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김치볶음밥 얘기를 들어서 누구도 돼지고기, 청양고추, 파와 밥을 기름에 볶아서 김치를 반찬으로 먹는 것을 김치볶음밥이라고 하진 않는다. 김치볶음밥의 사례가 요러니까 탕수육도 우리는 단순히 튀긴 고기를 소스에 찍어 먹는다고 해서 탕수육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거를 이제 유비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므로 튀긴 고기를 소스에 찍어 먹는 것을 탕수육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두 가지 주장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주장은 탕수육은 소스를 부어 먹는 요리다. 사전적 정의에 의해서 이거는 탕수육은 무조건 소스를 부어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튀긴 고기를 소스에 찍어 먹는 거, 그것을 탕수육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유비추론을 통해서 탕수육의 정의를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논증을 제시하는 게 펭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증이 이제 올바른 것이냐? 그거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올바른 논증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지 이게 올바른지 아닌지를 따지겠죠. 올바른 논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한번 볼 텐데, 어떤 논증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제들이 다 참인데 결론에 이 거짓이 아닌 경우에, 그럴 때 보통 올바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논증의 규정은 첫 번째로 전제가 참인 경우, 그리고 아까와 같이 표면적으로 요 수문 전제가 여기에는 나오진 않잖아요. 아까 펭수가 얘기했던 거에서는 사전에 명시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거는 불변의 진리다. 이런 게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찾을 수가 있겠죠. 이런 전제가 있어야지 논증이 성립하겠네. 그래서 그런 수문 전제를 찾아서 그 전제가 참인지를 판단해서 그게 참이라면 올바른 논증의 기초 요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론도 당연히 참이어야겠죠. 결론이 참인데, 또 문제는 위에 있는 전제들이 결론을 잘 뒷받침하느냐, 이런 것들이 잘 이어져야지 올바른 논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펭수의 논증을 한번 보시면 사전에 명시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뭐 하나 더 추가하자면 뭐 모두, 이런 표현이 있어야겠죠. 사전에 있는 것들은 그게 뭐든 간에 그거는 불변의 진리다. 두 번째 전제에서 사전에 탕수육은 소스를 부어 만든 요리다라고 명시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렇다는 거는 수문 전제를 사용해 가지고 그게 불변의 진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탕수육은 소스를 부어 먹는 요리다. 이 전제들이 만약에 참이라면 이 결론이 참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논증은 전제들이 참일 때 결론이 참이고, 그리고 전제들이 결론을 잘 뒷받침해 준다라는 생각을 가지신다.
라고 한다면 요것은 이제 올바른 논증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떤 분들은 나는 탕수육은 소스를 부어 먹는 게 아니라 찍어 먹고 싶은데 지금 부먹을 주장하시는 거냐?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맥락을 좀 당연히 아시겠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탕수육을 부먹으로 먹어야 되냐, 찍먹으로 먹어야 되냐,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뭐가 도대체 올바른 논증이냐, 올바른 논증의 구조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논증이 올바르지 않다고 여긴다면 이 전제가 참이 아님을 얘기를 하면 되겠죠. 이 두 전제 중에 하나가 참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결론이 참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 전제들이 결론을 제대로 뒷받침을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신다면 이 논증을 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올바른 논증을 깰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논증을 한번 보실 때 어떻게 그렇다면 논증을 공격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떤 논증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 논증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그 행위,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것이 보통 약화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쓰거든요. 그 논지를 약화한다. 그 논증의 결론을 약화한다라고 하는 건데, 논지를 약화한다라고 하는 거는 올바른 논증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전제들이 다 참일 때 결론이 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 결론이라는 게 논지라고 했었습니다. 논지. 그리고 이 결론이라는 거는 위에 있는 두 전제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논지를 약화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전제나 수문 전제가 참이 아님을 보인다면 그 논지를 약화하는 게 됩니다. 물론 또 이 결론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또 보인다면 그것도 논지를 약화하는 게 될 거고요. 그래서 논지를 약화하는 데는 3-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요소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수문 과정이 결론을 잘 뒷받침하지 못함을 보인다. 요거는 우리 수업에서는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중간중간 또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전제나 수문 과정이 믿을만하지 않다는 것을 보인다. 아까 그 논증에서 사전에 명시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 요거 믿을만 하신가요? 여러분들이 사전을 펼쳤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무조건 믿어야 될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수문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수문 가정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보인다. 2, 3번의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 요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결론이 거짓인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를 보여준다. 탕수육은 소스를 부어 먹는 요리다. 요게 아니라 만약에 뭐 굉장히 유명한 중식 대가가 와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어서 어떤 요리의 이름에조차 크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 그렇게 봤을 때 그 사람이 탕수육은 소스에 찍어 먹는 요리예요. 라고 강하게 말했다. 라고 한다면 약간 권위에 호소를 해서 이런 결론에 대해서 더 약화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방금 말씀드린 그 권위에 호소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권위가 아니라 올바른 권위에 호소를 했을 때 그거는 오류는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는 좀 또 계속 드리기가 어렵긴 한데 그런 식으로 이 논증을 약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이시는 이제 예시로 제가 제시를 한 거 그거는 사전에 전제 2번을 보시면 사전에 탕수육은 소스를 부어 만든 요리라고 명시적으로 설명되어 있어 라고 전제 2번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사전을 찾아서 탕수육이라고 쳐봤는데 검색 결과에 탕수육에 대한 검색 결과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럴 때 사전에는 탕수육은 소스를 부어 만든 요리라고 전혀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 라는 주장을 하는 것도 이 전제를 부정할 수 있는 이 전제를 약화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보다 아주 사소한 방식으로 논증들을 비판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다음 팽수의 논지를 약화해 보시오.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식으로 이 유비추론 요거는 약화할 수 있는지. 첫 번째 전제는 탕수육 소스는 탕수육 요리를 구성하는 주재료이다.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거는 탕수육 소스는 탕수육 요리를 구성하는 주재료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 되겠죠. 물론 제대로 된 비판을 하려면 그게 주재료가 왜 아닌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가장 쉬운 방식은 우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 주재료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전제 2번을 또 얘기를 할 때도 돼지고기와 청양고추, 파와 밥을 기름에 볶아서 김치를 반찬으로 곁들여 먹어도 그게 뱃속에 들어가면 동일하니까 김치볶음밥을 넌 먹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전제 2번도 약화가 충분히 되겠죠. 물론 그 논거가 되게 이유나 근거가
빈약하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약화를 한다는 게 물론 좋은 논거를 써야 됩니다. 이유도 써야 되는데 최소한 약화를 하려는 그 행위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주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전제 1번이나 전제 2번에 전혀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이 논증을 약화하는 것이라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어떤 논증을 약화하시오라고 한다면 전제에 있는 얘기를 그냥 반대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충분히 약화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논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나가볼까요? 어떻게 약화하는가? 여기에 잔망 루피가 굉장히 화가 나서 김치볶음밥의 주재료가 김치인 것은 맞지만 탕수육 소스가 탕수육의 주재료는 아니다. 탕수육은 소스 없이 간장에 찍어 먹는 사람도 많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장을 하는 거죠. 요거는 무엇을 어떤 요소를 공격한 걸까요? 첫 번째로는 여기 보시는 전제 1번을 공격한 거죠. 전제 1번. 탕수육 소스는 탕수육 요리를 구성하는 주재료가 아니다. 라는 거를 공격한 것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김치볶음밥의 주재료가 김치인 것은 맞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전제 2번과 1번을 사용해서 결론을 이렇게 뒷받침하도록 논증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때 쓰는 게 유사한 상황을 하나 들여가지고 논증에 사용한 거잖아요. 근데 루피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전혀 이거는 유사한 상황이 아니다. 전혀 맞지도 않는 그런 예시를 들고 와가지고 탕수육 소스가 무슨 탕수육의 주재료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형식의 유비추론은 올바르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루피의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뒷받침 관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또 비판을 할 수 있겠죠. 이런 행위를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어떤 논증을 약화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논증을 강화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논증들은 대부분이 일종의 귀납 논증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이 논증은 또 연역 논증이긴 한데 이 부분은 어렵더라도 그냥 좀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연역 논증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약간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전제들이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인 그런 논증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가 전혀 필요 없는 논증이 연역 논증입니다. 그래서 연역 논증을 얘기를 할 때는 연역 논증 자체는 이제 강화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이 있어서 어떤 논증이 연역 논증이라면 강화하는 요소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일반적인 이해가 되고요. 귀납 논증이라고 하는 거는 전제들이 참일 때 결론이 참일 개연성이 높다라는 걸 보이는 거라서 전제들이 참일 때 그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논증들이 다 귀납 논증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 전제들이 참일 때 결론이 참일 그 개연성을 높여주는 예시들을 제시하는 것. 그런 경우에 논증을 강화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통 어떤 논지나 논증을 강화하는 요소라는 거는 연역보다는 귀납 논증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게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수업에서 이런 거를 따지는 거를 제가 테스트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여기시면 더 좋을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논증은 사실상의 연역 논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강화하는 요소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좀 약한 귀납 논증 같은 걸로 좀 이해를 한다라고 보신다면 귀납 논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수문 전제 1번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명시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은 매우 개연성이 높은 사실이다라고 전제를 바꾼다면 요건 귀납 논증이 되고 또 강화하는 요소로도 충분히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논지를 강화하는 요소라는 거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전제를 제시하거나 주어진 전제가 결론을 잘 뒷받침해 준다는 것을 보이거나 전제나 수문 과정이 참임을 더욱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이럴 때 강화하는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논증 같은 경우도 탕수육은 소스를 부어 먹는 요리다라고 하는 게 어떤 TV에 나왔던 달인이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권위에 약간 올바른 권위에 호소해서 강화하는 요소로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와 같이 루피가 유비 추론에서 전제 1을 약화하려고 했고 그 관계를 약화하려고 했는데 이연복 셰프가 와서 탕수육은 부먹이 맞다.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는 그런 케이스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실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지문은 제가 적은 거지 이연복 셰프가 적은 건 아니고요. 김치볶음밥의 얘기를 했는데 여기 뭐 잔망 루피가 그거는 잘못된 유비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른 예시를 또 들 수가 있는 거죠. 양념치킨에 사용되는 양념은 단순히 부가적으로 사용되는 소스가 아니라 양념치킨의 주재료로 사용된다는 측면에서 프라이드 치킨과 양념치킨이 구별된다라고 또 다른 유비를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후라이드 치킨을 먹을 때 후라이드 치킨을 양념치킨의 그 소스에 찍어 가지고 먹을 수도 있잖아요. 양념치킨에 찍어 먹는 그 소스, 후라이드 치킨의 소스와 양념치킨의 그 소스는 거의 동일한 건데 만약에 후라이드 치킨을 그러니까 닭을 기름에 튀긴 것을 그대로 양념에 찍어 먹었을 때 우리는 그게 양념치킨을 먹었다고 하는 것이냐 후라이드 치킨을 찍어 먹은 것이지 양념치킨을 먹었다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봤을 때 탕수육도 프라이드 치킨이 치킨을 기름에 튀긴 것이고 그것을 프라이드 치킨에 양념에 찍어 먹는 그런 행위를 하듯이 그리고 그거는 더 이상 프라이드 치킨 그 양념 치킨이 아니듯이 돼지고기를 기름에 튀긴 것을 탕수육 소스에 이렇게 찍어 먹으면 그게 지금 탕수육을 먹은 거라고 할 수 있냐. 프라이드 치킨을 양념치킨 소스에 찍어 먹는 거를 양념치킨을 먹었다고 안 하듯이 탕수육에 튀긴 고기를 탕수육 소스에 찍어 먹는 것을 우리는 탕수육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다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제 아까 김치볶음밥과 다른 또 다른 유비 추론이 가능한 그런 예시를 드는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이제 부먹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거는 탕수육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라이드 치킨을 소스에 찍어 먹는다고 양념치킨을 먹는 것이 아니듯이 튀긴 고기를 소스에 찍어 먹는다고 탕수육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또 다른 새로운 유비 추론을 제시할 수 있다. 요렇게 하는 경우에는 또 여기 전제 2번과 또 다른 유비 추론의 전제 3번을 또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논증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논지 강화라고 하셔도 되고 논증의 전제를 강화한다. 새로운 전제를 제시해서 논증을 강화한다.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영상을 최대한 편집을 하면 50분이 좀 넘어가기는 하는데 되도록이면 한 3, 40분 정도 편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이 가장 덜 된 거는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고 수업에 사용하는 거는 이제 30분에서 40분 정도까지 최대한 줄여보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수업에 쓰일 것만 해보도록 하고요. 이 수업 내용이 뭐였냐라고 보실 때는 지금부터 이 마지막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한 거는 오직 평서문만이 참 혹은 거짓일 수 있다라는 거 배웠고요. 즉 평서문만이 논증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 배웠고요. 그리고 논증이라고 하는 거는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진 말묶음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논증이라는 게 이렇게 세 가지 형식으로 적힐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제는 그냥 근거라는 거고 근거라는 거는 그냥 논거라는 거다라는 거 동일한 말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결론이라는 것도 주장과 논지와 이제 동일하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논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전제가 참이고 결론이 참이고 전제들이 결론을 잘 뒷받침해 준다. 그거를 우리는 올바른 논증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논증이라는 게 올바르지 않다를 보이는 거는 전제가 참이 아니야. 결론이 참이 아니야. 전제가 결론을 뒷받침해 주지 않아. 요거만 얘기를 하면 그게 논지를 그리고 논증을 약화하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강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전제를 줘서 뒷받침하는 새로운 전제를 주든가 새로운 결론을 뒷받침하는 예시를 주든가 아니면 이 전제들이 결론을 잘 뒷받침해 준다는 새로운 다른 정보를 주든가 그렇게 하면 그게 또 강화하는 요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올바른 논증이 무엇인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그 논증을 비판하는 방식, 약화하는 방식과 논증을 강화하는 방식까지 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에 조별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주에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